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은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보도를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4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IAEA 전문가 파견 조사가 우리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5일부터 예정이었던 특허청의 변리사 자격 취득 온라인 강의가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의 이른바 직역 갈등 때문에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 간의 갈등과 힘겨루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엔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어떤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건지 배경과 취지를 짚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후쿠시마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보도를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모레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오염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IAEA 전문가 파견 조사가 우리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모레부터 실시되는 IAEA의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 오염 조사를 위한 전문가 파견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집니다. IAEA는 앞서 지난 2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주변국의 우려에도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편에 서 있는 IAEA가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어떤 발언에 근거해서 이 오염수 방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결과에 따라서 그 해양 방류 결정을 그러니까 활용할 가능성은 뭐 100%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남는 쟁점은 그래서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IAEA가 일본의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걸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도와 대한민국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 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국내 민사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처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불법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이를 차단해내는 겁니다. 국가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법이 있는데 네. 그런 관련된 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돼서 무단 방류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런 방류 조치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도 사실 가능하고. 이 경우 오염수 방류와 이에 따른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피고, 즉 일본 정부가 위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공해소송을 내는 겁니다. 공해소송의 경우 행위와 피해 사이 이른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공해소송이 대표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공해소송은 과학적인 입증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 물질이 방출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암이라든지 기타 피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환경 오염 물질로 암이 발생했다는 걸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가해 기업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걸 입증을 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나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아요.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이 사안을 가져가 해양보호 보존 의무 위반, 유엔 협약 위반을 강력히 주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건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겁니다. 고의로 이렇게 막대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보내는 최초의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이제 원자력 문제나 핵 문제라는 게 폐기물이나 이런 방사능 오염 물질이 다시 이제 자연으로 다 떠넘겨지는데, 네.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거는 고의로 방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저는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이걸 뭐 일시에 며칠간 한꺼번에 다 내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재판을 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이다라는 식으로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절대 아니란 겁니다. 강 장관의 입장은 저는 어떤 일본 영토 안에서 생긴 일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의미로 저는 좀 생각하고 싶고요. 네네. 일본도 유엔 해양법 조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늘 한국이 국제법을 안 지킨 나라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일본이 고의로 국제해양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게 맞다. 일본도 국제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 이를 일본 정부 주권사항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제 일본이 이 협약을 결국은 탈퇴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해양법적 지위가 모순이겠죠. 그러니까 섬에 서로 재판한다는 이야기는 그 결과에 따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은 일본 편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전 세계 시민들의 거의의 반대가 일본 정부에 꼭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특허청의 변리사 자격 취득 온라인 강의가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의 이른바 직역 갈등 때문에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이른바 유사 직역 간의 갈등과 힘겨루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엔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건데 오늘 로투데이는 변호사, 변리사, 업계 직역 갈등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건지 배경과 취지를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현직 변호사들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상대로 낸 집합교육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어서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취지는 특허청의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특허청이 집합교육 중단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처분 신청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주관하는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법적 검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그러면서 교육 강행 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잠정 연기하게 되었다며 교육생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언급하고 있는 교육생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현직 변호사들로 온라인 교육 일부의 오프라인 전환을 염두에 둔 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대학교들이나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그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나 오프라인 대면 교육이나 딱히 차등을 둘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굳이 이것을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고집피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 연수원은 예정대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일 밝혔고, 법원이 교육 하루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서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어제 오후 늦게 일단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온라인 집합교육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이 됐지만 여지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추가 본안 소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지금 벌써 한 3일 연속 그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백 명이 집체 교육을 하는 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만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난 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퉈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이처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습니다. 일단 변호사들이 변리사 등록을 하려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6개월간 현장 연수를 마쳐야 합니다. 종전엔 변호사의 경우 별다른 교육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변리사법이 개정돼 2017년도부터 250시간의 집합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6개월 현장 연수 같은 경우엔 특허 법률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하면 되는데 문제는 250시간 집합교육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특허청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해당 기간 현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특허청 연수원이 하반기 변리사 집합교육 250시간을 전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변호사들의 수강 신청이 대거 몰린 겁니다. 실제 매년 40에서 50명 안팎이었던 변리사 집합교육 신청 변호사가 올해는 236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대한변리사협회에서 온라인 수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변호사들이 변리사 시험도 치르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특혜인데 연수마저 허술하게 받으면 내실 있는 변리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변리사협회의 지적입니다. 사실 원래 기존의 연수원에서 진행되던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업무이고 건축 이론을 알아도 집을 짓기 어려운 것처럼 실제 대면형, 토론형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실무서를 작성하는 것을 배워봐야만 직접 내용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성격. 변리사협회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특허청 연수원이 일부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의 충실성 부분 때문에 혼합 넣게 되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실시간 온라인도 병행하게 되었거든요. 애초 전부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일부 수업이 대면 직접 수업으로 전환된 데 반발해 변호사 단체가 원래대로 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겁니다. 대학 수업이나 로스쿨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변리사 실무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반박입니다. 만약에 올해 1학기에 이루어졌던 많은 온라인 교육 자체가 집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강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된다면 얼마나 큰 이변이 생길지 생각해 본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 내용이나 회의들이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고. 변호사 단체와 변리사 협회의 주장과 공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주관하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부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계속되는 갈등과 검난으로 표현되는 평검사들의 추장관을 향한 이른바 커밍아웃, 여기에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뒷방으로 밀린 듯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인데요. 국회에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 공동 주최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자치경찰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이른바 자치경찰제법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두 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먼저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경찰 사무는 미국 FBI처럼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모집,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건에 대한 통합 대응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방지하면서도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선 지역 치안 등 민생과 관련되는 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각급 경찰서를 두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인사와 예산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경찰청장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과 운영에 일대 변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법안은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도지사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지자체 재정에 따른 지역별 치안 공백이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자치경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안을 만들었고 시범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법안은 다만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 테러 또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시행을 전제로 자치경찰 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 조건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총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의 분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다만 지자체 간 경찰력 편차 발생, 자치경찰과 토호 세력 간 비리 유착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두 건의 자치경찰제 법안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과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는 세 사람 모두 인식을 같이 했지만 발언 뉘앙스는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 이들의 3인 3색 발언을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건의 자치경찰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원은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질을 한 단계 더 높이려면 풀뿌리 치안 서비스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배 의원은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해 제주도에서 실시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학관계에 얽혀 번번이 무산돼 왔지만 이런 외부 변수들이 모두 정리된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마 논의해야 될 게 많을 텐데요. 여러 고민 그리고 약간은 다른 견해 뭐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엔 적극 공감하면서도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보다는 주로 국가 권력기관 개혁 관점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자로서 자치경찰사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적입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시도지사에 대한 통제 강화가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 맞춤형 또 지역 맞춤형 그런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안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종합행정이 가능해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 유지를 전제로 분권 가치와 밀착형 치안이 잘 조화된 방안이라고 일단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김창룡 청장은 그러면서 법안 발의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을 포함한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자치단체의 사무전가로 인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이 커지고 시도지사가 정치인인 데서 비롯되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걱정이 있다는 것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우려입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지적과 우려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의 핵심 축이라며 경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민주화라고 강조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당정청 협의를 거쳤고 경찰 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했다며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경찰제, 경찰법을 제대로 잘 심도 깊게 논의해서 국민의 여망에 그리고 경찰 여러분의 위상에 맞게 통과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도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급변할 수 있는 정치 상황과 맞물려 도입 자체가 요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힘을 실어준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출범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독감 백신에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나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감 백신에 이상이 없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관할보건소가 나서 서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서약서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병원 측의 고지 의무와 환자의 권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약서 논란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독감 백신 접종 전에 서약서 받은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아는 지인이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수도권의 한 내과를 방문했는데 병원에서 서약서를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백신인데 병원이 서약서까지 받는 건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 생각된다는 것이 이 네티즌의 성토입니다. 이 네티즌은 그러면서 아무래도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병원의 서약서입니다. 나라에서 배정받은 한물 백신은 병원 내에 도착한 후에는 문제없이 냉장 보관됐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지만 배송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됐는지 저희 병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약서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료 독감을 시행한다며 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인지한 상태로 접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서약서까지 작성하냐, 수술 동의서랑 같은 의미 아닌가, 무서워서 어디 백신 접종하겠나라는 냉소와 비판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병원이 만약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인데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글을 올린 네티즌은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같은 취지의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백신 접종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의료행위인지 의문이라며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 네티즌의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보건소는 그제 오후 현장 점검에 나서 보관 중인 서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추후에도 서약서를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일단 의료법 제24조 2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경우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감 백신 접종을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와 같은 수준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서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상온 노출 백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서 그 서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백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병원에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상온 노출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거기에 병원 측의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유도한 것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또 다른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서약서 작성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서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숨진 경우와 관련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민형사상 처벌이나 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지난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네, 12월 13일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그럼 이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둔다는 것이고요. 경찰이 24시간 감독에 나서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해자가 요청하면 신변보호 전담팀도 구성되는데요. 이 조씨만을 감독하는 전담보호관찰관은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이상 소환하거나 또는 출장해서 상황을 확인하고요. 전담관제 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출입금지, 접근금지 장소를 집중적으로 관제해야 합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 강력팀 5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24시간 조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위반 사항이 생기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전자장치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죠.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 이 부착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요. 또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서 CCTV를 35대, 방범초소를 우선적으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법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자장치 부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이런 준수 사항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그 부착 명령 개시 전에 법원이 준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벌칙의 벌금형밖에 없는데 징역형을 추가하는 것도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 공개 시행 전 성범죄자인데요. 이 경우에도 건물 번호를 포함한 주소나 성범죄 경력, 전자발찌 부착 등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청소년 성보호법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감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생활 근거지 접근을 차단하고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조 씨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내에 접근하는지 파악하는 보호장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담팀을 구성해서 신변 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2010년 6월에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이듬해인 2011년 7월경부터 시행됐는데요. 화학적 거세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억제제, 성폭력 충동 조절제를 투여해서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고환이나 난소를 추출해내서 신체적으로 아이의 성불구로 만드는 물리적 거세와는 대응하는 개념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사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 없는 강제적 처분입니다. 검사의 청구, 그다음에 법원이 치료 명령을 하거나 또는 치료가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까다로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제 그 2008년 12월 이전에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조두순에 소급 적용하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이게 이제 형벌 불소급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과 관련해서 형벌은 당연히 불소급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완 처분의 경우에도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쟁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보완 처분도 당연히 불소급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거의 대부분 통설이 그래 왔습니다만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의미가 없는 법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소급 적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헌법소원 과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도의 보안 처분은 소급 적용돼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기는 한데 네. 그때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강했고 네. 특히 보안 처분을 뭐 형벌적 보안 처분,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 다시 나눠서 비형벌적 보안 처분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네. 한다는 건데 글쎄요. 전자발찌나 화학적 네. 거세 같은 것은 형벌적이냐 비형벌적이냐를 따질 거 없이 당사자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런 방식의 소급 적용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위험을 막아내는 것과 네. 형벌법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을 만드는 것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헌재 판단대로라면은 적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네, 헌재 결정대로라면 이건 보안 네. 처분이니까 소급 적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전자발찌하고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조두순 격리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이게 이제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는 네.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참가했고요. 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호수용법을 발의한 것이 네. 있습니다. 뭐 취지에 의하면 네. 이렇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경우에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뭐 재범을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보안 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강력한 재범 방치 대책이 요구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일정 기간 수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도 안전하게 보호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뭐 성범죄 같은 중상해 또는 네. 뭐 상습 성범죄, 살인 범죄 이런 것과 같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으로만 다스려서는 안 되고 그게 네. 끝난 뒤에 일정 기간 수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수용을 하자는 건가요? 뭐 검사가 이제 청구합니다. 네.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거나 네.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네. 뭐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 등 네.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하고요. 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법원에 보호 수용을 청구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 보호 수용이 인정되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또 보호 수용을 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은 보호 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 이렇게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 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서 보호 수용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까지 사실상 더 감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전두환 때 만들어진 보호감호법이랑 뭐 물론 당시 상황이나 법안 취지는 다르지만 외피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만들어진 법이 이제 네. 사회보호법인데요. 네. 사회보호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호법에는 여기 말하는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뭐 아주 악용되기도 했고 네. 헌법적으로도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소지도 있고 이미 형기를 네. 마쳤는데 또 가둬두는 건데 그게 형벌이 아닌 보호 네. 관찰이다, 보호 감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거듭 제기되고 있었고 실제로 또 상당히 많이 악용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위헌 논쟁이 있어 왔고 폐지 운동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네. 폐지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주 어렵게 네. 폐지되기는 했습니다. 뭐 당시에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와서야 네. 겨우 폐지되었는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삼천교육대 같은 것도 운영하기도 했고 네. 또 뭐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범죄자들을 보호관찰 처분을 하기도 했는데 네. 재범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 시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게 그래도 뭐 조두순 같은 경우는 워낙 흉악범이어서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네. 혹시 이번에는 이 법이 좀 지지를 얻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국민의힘 뭐 네. 예전에 자유한국당 네, 네. 시절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발의한 적이 있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호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악법의 부활 같은 느낌이 강해서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이게 이제 조두순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요. 지금 이 법이 곧바로 조두순에게 적용될지 여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조두순을 지금과 같이 거의 1대1로 전담 관찰하다시피 하면 이 법 위반 사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조두순도 이 법에 의해서 추가로 보호 감호 같은 것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 상당히 악용되어 왔던 법이 다시 입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통제해야 할 일 같습니다. 악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데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우리가 사회보호법 폐지 과정에서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 조두순 출소 앞두고 여러 대책들이랑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출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전담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조치들이 많이 생기고 또 형벌 불소급 원칙과 같이 형벌 관련된 법률가들이 쉽게 취급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아주 다시 쉽게 재론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얼마나 사회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불소급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쉽게 입법되는 것 이런 것만큼도 역시 주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두순 뭐 개인도 개인이지만 법제도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251일 만에 재수감입니다. 자원자예,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고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자원자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원자예, 스스로 자에 원망할 원, 쑥이라는 뜻으로 쓰면 에라고 발음되지만 거두다, 고치다는 뜻으로 쓰면 예라고 발음되는 예자를 씁니다. 스스로 잘못을 원망하고 스스로 잘못을 고쳐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제자 만장과 주고받은 말을 기록했다는 맹자 만장 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하란 무엇인가, 천자의 자리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나오는 말입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이나 입장 발표 없이 곧장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 전 마지막 남긴 말은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집에서 검찰총으로 이동하는 도중 제가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님들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댁에서 하셨던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흘 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도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며 예의 그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시계를 13년 전인 2007년 8월로 돌려보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며 제가 지나온 삶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일체의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다스는 MB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진실은 다르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자원자예, 과오를 저지른 것을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기대하기는 난망해 보입니다.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올해 79세인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을 받지 못하면 재판 과정 중 구치소에서 보낸 1년을 뺀
16년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사면받지 못하면 95세가 될 때까지 수용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용 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강훈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70대 노모가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 사는 아들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일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편언절옥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언절옥, 조각편 말씀언 꺾을절, 감옥옥. 직역하면 한두 마디 말로 감옥을 꺾는다. 몇 마디 말을 듣고 송사히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제자 자로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편언가이 절옥자, 기유야여, 자로 무숙낙. 한두 마디 말로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한번 답한 일을 이행 안 하고 묵혀두는 일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편언절옥이라는 말이 나왔고 명판결 또는 명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됐습니다. 몇 마디 말로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해 옥살이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에서 편언가결, 편언결옥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노모가 1심 재판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공소 내용과 판결문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4월 20일 0시를 전후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76살 A씨의 아들과 딸이 술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동생인데 엄마 좀 그만 잡으라는 식으로 오빠를 심하게 타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딸은 재판에서 오빠가 평소에도 만만한 엄마를 때렸다. 이혼하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못해 아들을 못 보고 돈벌이도 못하니 엄마만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미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나는 진술입니다. 그렇게 오빠와의 말다툼 이후 딸은 집을 떠났고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먹겠다고 성화와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노모가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노모는 재판에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노모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3자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76살의 노모가 100kg 넘는 건장한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딸은 재판에서 오빠가 진짜 양심이 있었다면 그날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자기도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재판부는 엉뚱한 답변이라며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들을 살해한 노모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기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깨진 병을 치우고 바닥까지 깨끗이 닦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그런 정신적 여유가 있을지 아들이 사망한 후 새삼스레 거실 바닥을 청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재판부 의심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한 사유만으로는 범죄 동기를 설명하기에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자백의 진술과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인 표극창 부장판사는 가로 40cm, 세로 70cm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여성 실무관에게 직접 자신의 목을 졸라보라며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다고 합니다.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숨은 쉬어졌다는 게 표 부장판사의 말인데 검찰은 현장에서 즉사한 게 아니고 저산소증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것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조사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죽은 사람은 있고 죽였다는 사람도 있는데 살인죄는 무죄라는 판결.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형전에서 몇 마디 말로 시시비비를 가려 귀신처럼 판결을 내리는 편언절옥의 어려움과 중요함을 설파했는데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판결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점입가경 혼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표가 몰래 버려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4.15 총선이 중국 해커에 의해 조작됐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제야 이상함을 느끼냐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백정에게 살생하지 마라 타이르다. 하나마나한 입 아픈 소리.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도문개살 얘기해보겠습니다. 도문개살, 도살도 문문, 훈계개 죽일 살. 백정집 문 앞에서 죽이지 말라고 훈계하다. 백정에게 살생하지 마라 타이르다는 뜻입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이 펴낸 설화집 태평 한화 골계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울 청년과 경주 기생 사이 이야기입니다. 경주에서 우연히 한 관기를 만난 서울 청년이 관기의 요요함과 애틋함에 흠뻑 빠져 취합니다. 꿈같은 한 철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가는 청년에게 관기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주는 절신지물을 사랑의 징표로 달라 합니다. 이에 청년은 머리칼을 잘라주었지만 관기는 싫다며 다른 것을 달라 했고 청년은 결국 생이빨을 뽑아줍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온 청년의 귀에 이빨까지 뽑아준 관기가 그새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옵니다. 이에 크게 화가 치민 청년은 집안 노복을 시켜 이빨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하인이 찾아가 주인의 이빨을 달라 하니 관기가 크게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치해자, 도문개살, 창가챙내, 비우즉망. 어리석은 어린 놈이 백정에게 살생하지 말라 이르고 창기 보고 예를 다해 지키라 하는 격이니 바보 아니면 제정신 나간 망령든 놈이로다 하는 냉소입니다. 그러면서 옛다 하고 자루를 던져주니 자루 속에 이빨이 가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문개살은 얼토당토하는 일을 도모하거나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말을 입만 아프게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개표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어지럽습니다. 개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합지에서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이해 못할 일이 백악관에서 버젓이 일어났고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대선 당락을 결정할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쫓기거나 바이든 우세로 넘어가자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자체를 부인하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제기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소송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압권 가운데서도 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떻게 우편 투표 더미가 개표될 때마다 그렇게 압도적이고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많은 핵심주에서의 확고한 우위가 하나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매우 이상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 투표라는 기존 주장을 노골적으로 다시 적은 겁니다. 또 다른 트위터 글에선 미시건주 관련해 널리 보도됐듯이 실제로 비밀리에 버려진 표가 대량 있었다며 버려진 표가 자신의 표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진실성과 대통령 선거 자체에 손상은 이미 가해졌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선 사기 투표에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트위터는 즉각 해당 글을 가림 처리하고 공유도 차단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도 느낀 걸까요? 4.15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외친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경합지역에서 모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어떻게 우편 투표가 공개될 때마다 마법처럼 민주당이 앞서느냐고. 트럼프는 이제서야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게 민 전 의원의 말입니다. 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가 단지 의혹이나 음모론 또는 주장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자료는 많이 제공했으니까 잘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백악관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규탄 1인 시위를 할 때는 눈길도 안 주더니 그것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제 알겠냐는 식으로 고소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자신을 동화시켜 일체감과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합니다. 투표 부정선거 주장.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한국엔 민경욱 전 의원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적당히 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라 하는 것은 도문계살 창가 챙내 백정에 살생하지 말라 하고 창기의 예를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경욱 전 의원이 공영방송 KBS에서 어떤 마음으로 워싱턴 특파원과 메인 뉴스 앵커를 했는지 궁금하고 샤이 트럼프니 뭐니 하는데 일련의 미국 대선 전개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모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